서가 명가.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느냐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리학에서도 어떤 선험적 종합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그 명법과 의지가 연결될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좀 반복하자면 이론적 차원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은 이제 우리 감성의 내용하고 그 지성이 제공하는 그 선험적 형식의 결합에서 나오는 게 바로 그 선험적 종합 판단인데, 이런 그 윤리의 세계, 규범의 세계에서 입법하는 것은 더 이상 지성이 아니고 이성, 그리고 이성이 제공하는 규칙인 저 명법입니다. 저게 선험적인 것이고, 이제 이 경험의 세계에 서 있는 이제 저 의지와 결합이 돼서 선험적 종합 판단이 돼. 그래서 이제 자율적 의지, 이것이 말하자면 윤리학상의 선험적 종합 판단과 같은 건데, 뭐 이런 거는 좀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의지가 저 도덕 법칙, 저 명법,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강제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 명법 앞에서 의지는 수동적으로 강요되는 그런 상황이, 법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 법에 대해서 저렇게 그 우리 실존적인 주체는 수동적인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 법을 의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을 해요. 그래서 저 법에 대해서 단순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위치에 있다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렸습니다. 제일 먼저 의지에서부터 설명해 봅시다. 그 의지는 이제 그 욕망의 일종입니다. 최초에 있는 어떤 실천 세계에 처음 있는 능력은 욕망의 능력이야. 그 욕망의 능력은 뭐냐? 인식의 능력과 구별되는 욕망의 능력은 뭐냐? 이거는 생산적이고 인과적인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인식 능력은 어떤 것을 표상하고 표상하는데 끝쳐요.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끝이는데, 이 욕망의 능력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있게 해. 욕망은 마음속에 그냥 품어두고 있는 게 욕망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제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욕망은 그래서 생산하는 능력, 인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욕망을 자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욕망을 자극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우리 욕망을 자극하죠? 어떤 성적인 대상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음식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고, 어떤 이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고, 또 뭐 술 가지고도 이렇게 유혹을 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리 욕망을 유혹할 수 있어요. 또 우리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어. 어떤 시나 예술,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어떤 감성적인 대상, 또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 욕망을, 우리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뭔가 행동하도록 만들어. 근데 이런 거 외에 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제 칸트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어떤 순수 형식이다, 뭐 입법적 보편적 입법의 형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양심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양심인데 누구의 양심이냐? 어떤 양심이냐? 그것은 어떤 이상적인 법률가의 양심입니다. 법률가로서 법을 제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법률가로서 그 옳고 그름, 정의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공정성, 입법을 이상적인 입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양심. 그건 뭐겠어요? 이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고 칸트 말로 하면 보편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 어떤 법률이 어떤 명령이 보편적이어야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지. 칸트가 말하는 의지는 어떤 욕망의 일종인데 이 욕망이 어떤 이런 감성적인 내용이라든가 정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될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종류의 그런 규칙에 의해서 자극될 때 이 욕망은 선의지 또 이성적 의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덕적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존경,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도덕적 판단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면은 이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원동력, 그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칸트가 그게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이 박동질을 해야 피가 돌고 순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판단의 메커니즘에도 어떤 이런 펌프, 심장, 엔진에 해당하는 게 있어. 이 도덕적인 메커니즘의 수레바퀴가 저렇게 빙빙 돌잖아요, 위아래로. 저걸 돌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걸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칸트에게서 이 존경의 반대말은 경향들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칸트 윤리학의 어떤 테크니컬 텀에 해당하는데 경향들, 경향성, inclin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incline.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충동들 일반입니다.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충동들 일반. 감각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또 그 감정 중에는 좋은 감정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 규칙을 지키는 그 동기가 선한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자비심, 동정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칸트는 바로 그게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른바 경향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원천에서 시작된 행위는 도덕적으로 무의미한 거예요. 칸트에게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그 동기가 바로 도덕적 법칙에 의해서 자극이 됐느냐 안 됐느냐. 다시 말해서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respect for the moral law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 모든 걸 결정.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이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체험 또는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경향과의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율,
이제 이 모든 그 모순과 그 이런 그 애매성을 해결하는 열쇠 개념이 이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칸트에게서 그 이 실천적인 주체는 법 앞의 주체이자 법에 예속된 주체인데 이 주체는 자신이 스스로 제정하고 설정한 법칙에 대해서만 예속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를 설명하는 개념, 또 저 명법과 의지를 연결해주는 개념이 이 오토노미, 셀프 레지슬레이션. 이제 자율인데 그 자율성.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 입법이에요. 내가 법을 따르는 게 도덕적이야. 근데 아무 법이 아니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또 설정한 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법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입법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 제정한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는 법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명법, 이제 categorical imperative. 이게 이제 정언명법이고 이제 말하자면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입니다. 칸트의 이 도덕 법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명법이라고 그러고 또는 명령, 임페러티브, 뭐 누구는 명령으로 옮기고 누구는 명법으로 옮기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 이제 그 명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준칙. 그러니까 아직 그 로우가 법이 되지 못한 법 규칙이 이제 준칙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개인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칸트 생각에는 누구나 행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교장이 어떤 교장 선생님이 새로 취임해서 학교의 운영 방침을 얘기하죠. 또 어떤 그 기업의 그 CEO가 새로 취임했을 때 자신의 경영 원칙을 밝힙니다. 나는 뭐 경영 원칙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인화를 중시하겠다. 우리 직원들 간의 인화를 최고의 원칙으로 하겠다. 근데 다음에 온 CEO는 나는 효율성을 최고의 원칙으로 하겠다. 경비절감. 모든 걸 경비절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회사를 운영해보자. 어떤 사람은 우리 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겠다. 뭐 이게 그 CEO마다 서로 다른 그 경영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경영인에게 공통된 원칙이 아니고 그 개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가지는 방침이라는 뜻에서 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이고 특수한 원칙. 이래서 준칙이야. 근데 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한 개인이 아니고 특정 부류의 인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할 수 있는 원칙을 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바로 너의 준칙에 대해서 보편성 검사를 해봐라. 네가 생각하는 어떤 행동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통할 수 있을 때만 그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명법의 특색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무슨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행동의 내용, 그건 그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준칙에 당기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명법은 어떠한 내용도 없어. 그 내용이 어떠한지 간에 그 준칙이 이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네가 확신할 때만 그 준칙에 따라서 실천해라. 이거야. 이제 칸트 윤리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이 도덕 법칙의 내용을 제거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칸트의 인식론적인 전회,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서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로 시간을 우리 의식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연의 운동에서 시간을 해방시켰다. 이런 데서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칸트 윤리학에서 정말 독창적이고 위대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칸트의 윤리학이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법칙에서, 도덕적 원칙에서 내용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어떤 보편적인 입법의 형식, 이게 준해서 너의 의지를 규정하라 하는 거예요. 칸트의 세 비판서는 아주 비슷한 구조를 지니는데, 말하자면 모든 비판서 후반부에는 변증론이라는 부분이 붙어 있어요. 변증론. 이제 헤겔 변증법은 바로 이 비판서에 늘 붙게 되는 이 변증론에 대한 천차 연구 심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론이라는 곳에서 칸트는 자기 이전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해체해요. 이제 해체론 그러면 뭐 데리다가 생각나고 이러지만 정말 그 체계적인 어떤 그 해체론의 선구자도 칸트인데, 자기 이전의 모든 이론을 총체적으로 주저앉히는 작업. 그러니까 한두 이론을 주저앉히는 게 아니고 과거의 전통 전체를 주저앉히는 이런 디컨스트럭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칸트의 비판서 후반부를 구성하는 변증론에서 읽을 수 있는데, 실천이성 비판에도 변증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칸트는 자기 이전의 서양 윤리학 전체를 집약하고 그걸 해체해요. 칸트에 따르면 자기 이전의 모든 윤리학은 두 양대 산맥으로 집약돼. 하나는 이제 에피큐로스 학파 전으로 이어지는 윤리학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로 이어지는 윤리학입니다. 근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에서 추구하는 윤리학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반면 스토아에서는 그게 아니죠. 어떤 도덕성, 이 규칙에 잘 따르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는 이런 종류의 윤리학이 바로 스토아주의에 의해서 대변되죠. 근데 칸트가 볼 땐 이 두 학파가 추구하는 그 최고의 가치는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 엔티노미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온전한 최고선, 수문 모눔, 이 최고, 그러니까 하이스트 굿,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선의 어떤 선이 가진 두 면을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트가 생각하는 최고선은 뭐냐? 우리가 도덕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을 잘 따르고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을 지킬수록 어떤 보상을 받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기쁨과 행복과 쾌락을 얻어야 돼.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칸트 인식론할 때는 감성과 지성이 물과 기름, 뭐 물과 불의 관계,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말이 좋지 이 두 개가 바로 그 물과 불의 관계.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이른바 후진국, 나쁜 사회일수록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까?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행복합니까? 거꾸로 규칙을 지켰는데 불행해져. 규칙을 지키면 이상하게 패자가 되고 많은 걸 잃게 되고 명예와 권력과 부 다 놓치게 돼. 반칙을 해야 승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게 후진국일수록 그죠? 역사가 퇴행적인 사회일수록 이 행복과 도덕성, 쾌락과 법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발전하게 돼. 교양 수준이 높아지고 깨끗해지고 할수록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보상을 얻어요. 이 사람이 대우받고 승자가 되고 행복해져. 도덕적일수록 행복한 사회.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게 선진국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역사 진보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진보의 과정이라는 것은 GNP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 이 도덕성과 이 행복의 거리가 점점 더 좁혀지는 과정. 점점 더 좁혀지는 거죠. 이 거리가 이렇게 멀었다가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칸트가 생각할 때 역사가 아무리 진보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저 두 거리는 완전히 줄어들지 못해요. 저거는 이 현상계 역사의 세계에서는 절대 그 접점이 저 두 배타적인 개념의 접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희망할 수 있다면 특히 이 도덕적인 삶 속에서 뭔가 희망할 수 있다면 저 두 개가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야 돼요. 만약 저런 그 합치의 가능성이 없다면 누가 도덕적으로 하겠습니까? 칸트가 1804년에 80세의 인생을 마감하고 죽었어요. 그때 케니스베르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칸트의 인생을 기렸고 묘비명을 세웠습니다. 별로 가득한 하늘과 도덕법칙.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위에 별물이 진 하늘과 내 안에 도덕법칙. The starry night, no, the starry heavens above me, and the moral law within me. 내 위에 별로 가득한 하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도덕법칙. 그러니까 칸트가 수많은 저작을 썼는데 그 많은 저작 중에서 딱 한 문장을 뽑았어. 실천이 성립한 맺은 말 첫 단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서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커다란 경탄과 애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놀랍고 외경스럽고 경탄, 전율에 빠지게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전자는, 그러니까 이 별이 빛나는 하늘, 그것은 내가 외적 감성 세계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연결점을 무한 광대하게 세계들 위 세계로, 천체들 중에 천체들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주기적인 운동의 한없는 시간 속에서 그 시작과 지속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 별물이 가득한 그 하늘, 그걸 바라보면 이제 내가 서 있는 이 지구가,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내 주변이, 또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계속 그 무주의 그 광대한 세계로 계속 생각이 확장되고 연결되면 될수록 내 자신의 존재라는 건 한없이 작아지죠. 한없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후자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이죠. 내 안의 도덕 법칙은 나의 볼 수 없는 자아, 나의 인격성에서 시작해서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게만 알려지는 세계 속의 나를 표상한다. 무수한 세계 집합의 첫째 광경, 별물이 진 하늘이죠. 이 첫 번째 광경은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의 중요성을 말살해버린다. 그래서 이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의 진료, 이것은 짧은 생명력을 부여받은 후에 다시금 우주 안의 한낱 점에 불과한 유성에게 되돌려줄 수밖에 없다. 이제 난 흙이 되고 먼지가 돼서 다시 우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두 번째 광경, 내 안의 도덕 법칙은 예지자로서의 나의 가치를, 나의 인격성을 통해 한없이 드높인다. 인격성에서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전 감성 세계로부터 독립해 있는 생을 나에게 계시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위에 별로 가득한 하늘을 보면 볼수록 이 광대한 우주의 크기에, 이게 이제 나중에 판단력 비교에서 이제 숭고의 사례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유한하고 정말 이제 다시 저 흙으로 먼지가 돼서 이제 소멸을 느낍니다. 한없는 유한성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을 통해서 바로 그런 어떤 허무함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도덕 법칙,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계시하는 것이고, 이 자유가, 우리 칸트에게서는 자유가,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사물과 물건과 구별되는 인격으로서 만들어주는 게 자유고, 나의 가치를 물건이 갖는 가격이 아니라 프라이스, 어떤 품위, 나를 품위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내 안에 도덕법칙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안의 자유, 이것이 또한 나를 한없는 높이로 고양하고 이 광대한 우주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희망의 근거요, 또 품격의 원천이다. 이것이 결국은 칸트의 윤리학이 말해주는 마지막 천언입니다. 서가 명가